중패시브급으로 요즘 잘 짓는데 네. 코어크 시스템이 들어와서 쾌적함까지 가하면서 그렇게 에너지를 액티브하게 쓸 수 있다면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나 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이제 공기열 히트 펌프나 지열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지향하고 그쪽으로 이제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그 권장을 갖다가 하고 있어서. 안녕하세요, 강원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코어클 김기용입니다. 네.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김기용 대표님 다시 만나 뵀는데요.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겨울 되면 단열을 어떻게 극대화시켜서 따뜻하게 겨울을 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우리 김기용 대표님께서 패시브와 액티브 네. 이 두 가지 관련돼서 오늘 네네. 말씀을 좀 하실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패시브 하우스 이러면은 벌써 저도 뭐 좀 공부도 하고 맞습니다. 많이 들어서 익숙해져 있는데 액티브 하우스? 뭐 집이 좀 뭐 날라다니는가요? 어쨌든 패시브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네네. 설명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우선 뭐 시청자분들이 이제 뭐 패시브 하우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들 벌써 아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뭐 정보도 많아서 이렇게 찾아보고 계신데 액티브 하우스는 아마 들어보신 적은 있는데 이제 모르시거나 아예 들어보시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액티브 하우스는 말하자면 이제 액티브는 그 영어 단어에서도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게 있지만 능동적인 요소인 거고 패시브는 이제 수동적인 요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패시브는 이제 단열을 얘기하는 거고 액티브는 이제 말하자면 냉난방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액티브 하우스는 태양광이라든지 뭐 지열이라든지 뭐 풍력이라든지 이제 이런 신재생 에너지 이제 이런 친환경 에너지로 난방이나 냉방을 하는 그 하우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뭔가 적극적으로 냉난방을 해주는 거. 네. 패시브는 반대로 그냥 이런 거 없이 네. 단열로 차단해 갖고서 손실을 없게 만드는 최대한 최대화시키는 거고 이제 액티브 하우스는 이제 말하자면 고효율 이제 시스템을 적용해서 그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도 난방, 냉방을 이제 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죠. 오늘 김기용 대표님께서 이 액티브를 갑자기 꺼내 드신 가장 큰 이유가 요즘 건축비도 너무 많이 상승을 해서 네. 사실 패시브 건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두를 못 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목조주택 기준으로 하면 일반적인 목조주택 스펙으로 지으면 예전에 막 500 초반까지 뭐 400대도 나왔었는데 네네. 요즘은 7, 800이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플러스 해갖고 또 패시브까지 가면 막 1000대까지 육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네. 패시브는 네. 적극적으로 단열을 해서 꽁꽁 네네. 싸매는 거. 네네. 액티브는 네. 뭔가 친환경적인 에너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네네. 적극적으로 냉난방 시스템으로 따뜻하게 지내냐 아니면 시원하게 지내냐 그렇죠. 이쪽에 포커스를 맞춘 거잖아요. 네네네. 네. 일단은 어떤 게 더 지금 효율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선 어떤 게 더 중요하냐고 여쭤보신 거면 그래도 저는 이제 단열이 이제 우선이라고 봐요. 중요성은 단열 쪽.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액티브한 시스템이 아무리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단열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건 이제 다 소용이 없어요. 결국 그래서 여기서 기본 잡고 가야 된다. 기본은 잡고 가야 돼요. 근데 단지 단열을 이제 그럼 얼만큼 어떻게 하고 이걸 갖다가 할지 아니면 단열만 할지 우리는 뭐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이제 좀 나눠보려고 하는 거죠, 사실. 그쵸. 네. 그럼 액티브 쪽에서는 코어클은 금방 이야기한 것 중에 네. 액티브 쪽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여를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죠. 저희는 액티브 시스템, 그러니까 액티브 하우스 쪽 이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냉난방 시스템인 거죠. 지열을 이용한. 뭐 지열이나 이제 공기열, 이제 이런 걸로 이제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코어클이 근데 최근에 패시브 하우스에도 지금 많이 도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그 현장도 한번 가보게 될 것 같은데 네. 일전에도 제가 아는 뭐 건축업체도 직접 이제 건축주님과 그 시공업체가 원해서 세팅이 된 현장도 제가 들었는데 네네. 패시브 건축에서 왜 액티브인 이 네네. 코어클을 자꾸 콜을 하게 되는 걸까요? 가고자 하는 방향은 사실은 뭐 패시브가 좋다, 액티브가 더 좋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로 에너지 하우스로 가는 게 이제 맞는 거죠. 네, 제로 에너지 하우스. 이제 그 제로 에너지 하우스에 이제 근접하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패시브 가지고만은 사실 안 돼요. 또. 그러니까 아무리 단열을 잘하고 뭐 기밀성을 극대화한다고 하더라도
보일러도 필요하고 냉방하기 위한 이제 그 에어컨도 필요하게 되는 그쵸. 거고, 결국에는 기름을 써야 되는 거고 전기를 써야 되는 건데 이제 그걸 갖다가 얼마나 이제 더 적게 쓰면서 좀 따뜻하고 이제 시원하게 하냐. 근데 이 절충선을 뭐 단열을 어느 정도로 하고 아니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제 그런 고민들을 갖다가 좀 해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대부분 건축주분들은 이제 단열 쪽만 이제 그쵸. 단열에 조금 염두를 더 두시니까 집중을 하고 네네. 계시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액티브한 요소도 중요하다. 이제 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네. 그 패시브 지금 인증받는 현장에도 저희께 들어간 이유가 이제 그 건축주분도 그렇고 그 시공사 대표님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에는 제로 에너지 하우스로 가기 위한 어떤 방향성은 패시브만 중요한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액티브도 중요하다. 두 가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리터 하우스가 이하로 나오면은 일단 패시브로 인증이 되는데, 네. 그 오리터조차도 제로 에너지 하우스로 가기 위해서는 효율이 좀 더 좋은 냉난방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걸 네네. 더 떨어뜨리고자 하는 그렇죠. 그런 이제 건축가분들, 예비 건축주님들의 그런 어떤 요구에 의해서 그렇죠. 패시브 하우스에도 납품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패시브 건축을 하게 되면 뭐 전반적으로 지금 이게 비용 상승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그렇죠. 현실이니까 구독자분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사실 제일 궁금한 게, 그래서 한 30평대 들어가면 너네 지금 액티브 한다고 하는데 코어클 시스템 도입했을 때랑 네네. 그냥 패시브로 하고서 일반적인 그냥 난방 에어컨만 넣었을 때랑 네네네. 어떤 게 더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나중에 사실 효율적인 측면은 뒷얘기인 것 같고, 네네. 일선은 초기 투자 비용에 네. 대한 생각이 조금 더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일반 주택에는 뭐 당연히 평소대로 난방 들어가고 에어컨 놓고 하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단열을 잘하는 패시브 쪽으로, 기밀 단열을 잘하는 쪽으로 해서 비용 상승, 아니면 여기에다가 패시브를 가지 않고 네. 코어클 시스템으로 냉난방을 했을 때 효율성으로 인한 효과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비용 상승은 되니, 그렇죠. 이 양쪽의 비용 상승만 비교를 하면은 네.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우선 뭐 가성비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일반적인 수준의 그냥 단열 수준 기준도 많이 높아졌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건축주분들도 그렇고 시공사도 단열에 신경 많이 쓰다 보니까 요즘 단열 기준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패시브 하우스의 뭐 8, 90% 정도는 다 되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준 패시브 하우스 정도는 된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저희가 들어간 현장의 거의 99%는 일반적인 단열 기준에 이제 저기 적용된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비용을 갖다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뭐 저희가 40평 정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코어콜 지열 냉난방 시스템이 이제 그 들어가는데 비용이 한 2,400만 원 정도 든다고 보면 돼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40평 정도 기준에 그 코어콜 시스템이 아닌 일반적으로 시스템 에어컨이랑 뭐 보일러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거기에 부대적으로 이제 뭐 가스 설비도 들어가야 그렇죠. 되고, 설비가 늘어나고, 그렇죠. 뭐 일단은 실외기 별도로 설치해야 되고, 공조 시스템 별도로 좀 갖춰줘야 되고, 그런 그리고 설비까지 다 합치면은 그렇죠. 태양광 발전도 시스템 에어컨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스템 에어컨 설치한다고 그러면 태양광 발전은 저는 세트라고 봐야 돼요. 그쵸. 왜냐면 조금 쓰려고 그러면은 조금만 쓰면 누진세 누진세 나오니까 때문에. 무조건 태양광도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코어콜 지열 냉난방 시스템 같은 사실은 태양광 안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네. 전기를 많이 먹는 건 특별하게 없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비용 차이를 봤을 때는 어차피 시스템 에어컨이랑 이 그 난방 설비가 다 들어가는 거랑 코어콜이랑 비교하면은 사실상 뭐 한 500만 원 정도 그렇게밖에 차이 안 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비슷하거나 그래요, 사실은. 예. 그럼 언뜻 지금 여러분들 계산하기 쉽게, 자 40평대 집을 지어요. 그럼 40평대 집을 지을 때, 일반 목조주택을 지을 때 예를 들면은 평당 700. 네. 근데 패시브로 하면 플러스 한 200 정도를 보통은 많이 생각을 하죠. 인증을 받는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더 한 플러스. 1.5배 정도 그 1.5 1.5배로 까지? 알고 있어요. 예. 아. 인증을 받기 위한 정도로 하고. 그럼 한 300은 기본으로는 그렇죠. 더 잡아야 되는 네. 건데, 네. 200만 잡죠. 일단은 200만 200만 잡아볼게요. 잡아도 돼요. 자, 200만 잡으는데 네. 그러면 2, 4, 8
얼마야? 800만 원 정도? 아니 8천만 원 정도? 8천만 원이죠. 네. 죄송해요. 공이 하나 더 붙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사팔 해갖고 한 8천만 원 정도가 건축비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패시브로 갔을 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단열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보통은 냉난방에 돈이 많이 안 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여기서 하지만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도 초기 투자 비용을 우리는 계산하는 거니까 난방 안 까실 거예요? 바닥 난방 일단 설비 들어가죠. 네. 거기에 어쨌든 시스템 에어컨 네. 그 좋은 패시브 하우스 만들고서 시스템 에어컨 안 넣는 집 별로 못 봤습니다. 어쨌든 시스템 에어컨 40평에 다 들어가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요 냉난방기 할 거에 대비했을 때 코어클로 업그레이드하면 추가로 더 들어갈 비용으로 계산을 하면 그게 한 500만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8,000대 500만 원인 거네요? 네. 이것만 단순히 보면 네, 그렇죠. 네, 단순 숫자만 보면 이렇습니다. 뭐 이거 갖고 댓글로 욕하지 마시고 그냥 숫자만 놓고 봤을 때 나중에 효율을 비교를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북극곰을 살리자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단열 효율이 좋아서 에너지를 적게 투입하는 게 일단 좋겠다라는 네. 생각은 있으나 네. 아까 잠깐 대표님한테 들어보니까 네. 패시브 기준으로 하는 실력 온도 기준이요 20도래요. 네. 20도. 근데 저희 집에 20도 맞춰놓고 있으면 더 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춥거든요. 네. 춥게 느껴져요. 겨울 되면. 네.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액티브 에너지를 조금 뭔가를 효율적으로 해서 조금 더 따뜻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생각이 경우에는 드네요. 그 저희 코어쿨 지열 냉난방 시스템 설치된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인 단열 수준에 이제 저희께 적용되어 있는데 다 쓰시는 게 겨울철에 낮게 쓰신 분이 23도, 24도예요. 따뜻하게 쓰신 분들은 26도, 27도로 쓰시거든요. 아, 한국에서 난방을 하시면서 대부분 좀 내가 따뜻하다고 느끼려고 그러면은 24, 5도 정도는 돼야 돼요. 근데 이제 패시브에서 기준이 이제 20도인데 20도는 사실은 이제 또 그 어느 정도는 조금 따뜻하게 입고 있어야 집에서도 일단 따뜻하거든요. 최소한 네. 뭐 반팔에 반바지 차림은 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저희 집에서 그게 쉽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틀릴 수 있지만 저는 어쨌든 그래도 국내에 우리 생활 패턴이라면 실내 온도가 23도에서 25도 사이 정도 겨울에 돼야 생활하는데 조금 쾌적함을 느끼면서 좀 따뜻하게 그렇죠. 뭔가 아늑한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비교를 하더라도 네. 가격적인 면에서도 코어클이 네. 투자 대비해서 나쁘지 않은 시스템인 거네요. 네, 네. 단순하게 지금 지열 보일러와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2,000대가 들어간다? 이것만 먼저 딱 하면 헉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네네. 우리가 어차피 들어갈 것과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보면 네네. 플러스 500 정도 수준인데 네. 그거에 대한 가성비가 훨씬 더 극대화돼서 저는 이쪽에 무게를 조금 두고 싶은 거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사실 경험을 안 해봤으면 모르겠는데요. 실제 설치한 네. 저희가 어디 갔죠? 완주? 네, 완주도 네, 가셨고 완주에 가서 교사분들이 실제로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목조주택에 네. 거기 가서도 제가 느껴봤고 예산. 네. 예산도 갔었고요. 네. 예산의 한옥주택 네. 건축사님이 하신 거. 네네네. 그리고 사무실은 여러 차례 방문했죠. 네네. 근데 저희 와이프랑 저희 지인들 그리고 지금 쓰고 계신 건축주님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거는 쾌적함인 거예요. 네. 지금 패시브 건축협회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이게 단순히 단열이 아니다. 패시브 건축의 목표점 중에 최고는 결국은 사시면서 쾌적하게 거주 공간을 확보하는 게 그게 사실 굉장히 그렇죠. 목표점이잖아요. 네. 그렇게 측면에서 보면 중패시브급으로 요즘 잘 짓는데 네. 코어클 시스템이 들어와서 쾌적함까지 가하면서 그렇게 에너지를 액티브하게 쓸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 충분히 고민이 아니라 선택지 중에 우선순위 좀 놓으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예시를 하나 나중에 이제 여기 첨부해서 이렇게 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경기도 안성에 있는 현장인데 거기는 건축 평수는 60평이고 이제 다락방까지 하면 80평이에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단열도 그냥 경량목 구조로 이제 지어서 그냥 조금 신경을 잘 쓴 정도의 이제 집인데 거기에 이제 코어클 시스템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애들이 이제 좀 많고 어리고 해서
그 건축주분이 쓰시는 게 겨울철에는 모든 공간을 25도로 해서 그냥 계속 24시간 풀로 계속 난방을 유지하고 여름철에는 24도로 이제 모든 공간을 이제 냉방을 해서 24시간 그냥 계속 냉방을 유지하세요. 그 큰 평수를. 지금 그거 그렇게 사용하시고 받은 1년치 고지서를 이제 올려 드릴 건데 거기에 보면은 평균으로 따지면은 한 10만 원 중반 정도만 매달 비용을 내면은 1년을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큰 집을. 그리고 거기 전력량이 나와 있는데 그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월 평균으로 하면은 750kW 정도면 네네. 그 집은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대표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에너지에 대해서 이게 패시브냐 액티브냐라는 걸 이야기할 때 뭘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느냐 쪽에서는 액티브 쪽에 있으시지만 그쪽 분야에 업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일단 단열이 먼저다, 패시브가 그렇습니다. 먼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다행히도 대한민국의 단열 기준이 몇 년마다 계속 올라서 지금 이미 꽤 많이 올라가 있는 맞습니다. 상태. 네. 그래서 외국의 선진국들 수준 이상으로 대한민국이 이미 단열 기준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잘 지은 주택, 그러니까 날림 말고 그냥 성실하게 매뉴얼 지켜서 지은 주택이라면 네. 결국은 거기에 좀 액티브하게 네. 어떻게 에너지 효율을 갖고 갈 거냐, 네. 요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좀 해보게 됩니다. 참고로 뭐 지금 저희 현장의 99.9%가 그냥 다 방금 말씀하신 일반적인 기준의 단열 정도. 거기에 이제 코어클 이제 지열 냉난방 시스템이 병합된 건데 이제 유지비는 일반적인 주택 대비해서 한 4분의 1밖에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길게 요즘 장수명 주택에 대한 영상도 제가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요. 모든 것들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장수명 주택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요게 패시브와 액티브의 적절한 조화, 네. 요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주택의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요 온도를 꾸준하게 유지하는 거 요거만큼 또 중요한 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지금 다시 또 문득 드네요. 맞습니다. 이게 목조주택 특히 이게 건축 자재들 간에 이 수축 팽창 수축 때문에 팽창이 그 망가지는 것들이 꽤 많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조금 춥다고 겨울에 뭐 많이 떼면은 많이 떼는 대로 한쪽은 막 엄청 온도가 올라가고 한쪽은 뭐 추운 대로 또 네. 우풍이 있고 네. 또 에너지 조금 줄이겠다고 아침에 뭐 아니면 주말에 우리 없을 때 또 확 그냥 외출 모드로 하면은 막 실내가 막 5도, 6도까지도 막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집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수축 팽창이 네, 워낙 맞습니다. 크니까 네. 또 뭐 실리콘 다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집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쭉 온도 유지를 해서 쾌적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코어컬 시스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오늘 코어컬의 김경 대표님 모시고 네. 패시브냐, 액티브냐,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대화 나누다 보니까 결국은 밸런스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 밸런스 유지를 위해서 지금 현재 건축 상황이라면 액티브 쪽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맞습니다.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열이 중요하긴 합니다. 단열이 중요한데 근데 그 뭐 이렇게 나중에 그래프 같은 걸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단열도 사실은 적정 이상 넘어가면은 그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열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밸런스가 맞는 그러니까 적정선으로 유지해서 그냥 단열 정도로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은 이제 액티브한 요소를 더 이렇게 가미를 해서 이제 시공을 하게 되면 만족하시는 결과를 이제 얻지 않으실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액티브 요소가 지금 대부분 이제 신재생제이고 그 탄소 배출 안 시키는 어떤 내용의 어떤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 측면으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한국뿐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나 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이제 공기열 히트 펌프나 지열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지향하고 그쪽으로 이제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그 권장을 갖다가 하고 있어서 단지 그냥 뭐 유지비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제 신재생 시스템 이용해서 탄소 배출을 안 시키는 예, 이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기후 위기가 정말 심각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내년에는 얼마나 더 더울지, 그리고 올겨울, 지금 당장 앞에 있는 이 올겨울이 또 얼마나 추운 날씨가 중간중간에, 이 중간중간에 훅 떨어지는 게 이게 기상이변이거든요. 맞습니다. 뭐 옛날에 우리는 영하 20도 넘는 날이 많았어, 뭐 이렇게 어르신도 말씀하시는데, 이게 중요한 건 따뜻했다가 확 떨어졌다가 다시 따뜻했다가, 이거는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상 이변이 속출하는 이런 현대 날씨에 어떻게 하면 재생에너지를 갖고 효율적으로 액티브하우스를 만들까, 이런 고민들도 지금 필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모든 것들이 내가 투여 대비해 갖고 이게 정상적으로 1차 함수를 이렇게 계속해서 효율이 늘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그래프로 네. 이렇게 꺾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을 1,000만 원 박았을 때 훅 올라가는데 2,000만 원 박았을 때는 이게 2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꺾이는 거죠. 네, 아주 3,000 박았을 때는 거의 미미하게 이제 그렇죠. 네. 상승 효과가 없는 그런 상태라, 일정 비용이 투자된 패시브 하우스 이상이 되면 거기서부터 어떻게 액티브하게 에너지 효율을 가져갈까가 굉장히 또 중요해지는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예비 건축주 분들께 저희가 우리 청라 갈 거죠 오늘? 네네네. 네, 청라 가서 실제로 지금 패시브 주택을 80평, 120평 이렇게 짓는 집이 맞습니다.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거기 설계를 해주신 예전에 패시브 건축협회에 임원으로 계셨던 이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여러분들께 또 좋은 정보 나눠드릴 테니까요. 네, 이 편도 기대해 주세요. 네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